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233페이지 보시면 7번째 시공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타일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요. 자, 시공시 주의사항 1번 내부 벽타는 밑에서 위로 붙이고 외부 벽타는 위에서 아래로 붙인다. 이 표현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자 1번 표현 좀 볼까요? 1번 이 타일이 내부용 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 외부용 타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건물의 기본적으로 내부가 어디냐면 여러분 욕실, 벽 볼까요? 자, 이 내부용 벽을 붙일 때는 내부용 벽을 붙일 때는 아래에서 위로 향해 붙여요. 근데 외부일 때는 위에서 아래로 향해서 붙여야 돼요. 이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부용 타일 대표적인 게 제가 욕실이라고 그랬죠. 욕실에 보면 여러분 쪼가리 타일이 위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쪼가리가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남으니까 쪼가리를 붙인 거지 처음부터 쪼가리를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는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되고 외부, 여러분 외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타일을 붙일 때는 실을 띄어요. 근데 이렇게 평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경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기준은 어디서부터 받으실래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맞춰서 타일을 내려오죠. 그래서 타일의 벽에 혹시 타일을 붙인 데 보면 쪼가리 깨진 타일이 밑에 붙어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거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루 붙임 높이는 무조건 높이 제한이 대부분 1.5m 이하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네 번째 타일 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图에 따라 신축줄을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얘기는 자 타일도 신축줄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라는 얘기고, 자 다음에 여섯 번째 모르타르 붙임 시 작업이 2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7번 줄눈 경우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0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을 경우에 폴리에틸렌 필름, 여러분 여기서 폴리에틸렌 필름은 흔히 우리가 얘기한 표현이 비닐이죠. 비닐 뒤집어 씌워 놓으라고요. 그런 얘기죠. 자 8번 내장용 타일은 안에 붙이는 것은 차기질, 독이질, 석기질 다 같이 붙일 수 있지만 외부에 붙이면 여러분 독이질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냉지 및 외부에 준하는 것은 차기질 및 석기질을 사용한다 라는 얘기.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타일의 용도를 한번 보시고, 자 네 번째 타일의 시공식 특징입니다. 페이지 234페이지. 타일 시공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1번 기온 2도씨 할 때는 시공 부분을 보양,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작업장 내 온도는 10도씨 이상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타일 붙이는 톱밥으로 보양하고 3일간 진동이나 보양을 금지한다. 여러분 뭐 톱밥으로 굳이 보양을 안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붙인 후, 타일 붙임 후 몇초요? 3일간 그 위를 보행 걸어 다니거나 어떤 진동이나 충격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치장줄눈 모르타르 배합비예요. 여러분 치장줄눈의 모르타르 치장줄눈 자 모르타르 배합비는 기본적으로 1대1로 하고, 그 다음에 벽은 타일을 붙이는 3시간. 자 벽은 타일 붙임 후 몇 시간이요? 3시간. 그 다음에 바닥은 보통 타일을 붙인 후 6시간에서 12시간은 기다렸다가 뭐 하라고요?
줄눈 파괴를 해 주라는 얘기 나오죠. 줄눈 파괴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벽을 얘기할 때는 보통 3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바닥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굳고 난 다음에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페이지 240페이지 보시면 자, 9번째 도장 및 적산입니다. 도장 및 적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여러분 첫 번째 제1절 도장 공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도장 우리가 흔히 해서 페인트라는 얘기하는 거죠. 페인트. 자, 이 페인트 칠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러분 이 페인트는 기본적으로 꼭 봐야 될 페인트가 유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 그 다음에 바니쉬 정도는 좀 봐주셔야 돼요. 자, 먼저 여러분 유성 페인트에 대해서 얘기 좀 합니다. 첫 번째 유성 페인트예요. 자, 그런데 유자가 기름 유자예요. 기름 성분이 있는 페인트를 우유성 페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유성 페인트예요. 자, 그러면 기름 성분이 있다는데 어떤 기름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전반적인 성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성분을 보면 여러분 색깔로는 안료가 있고 또 하나는 기름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마다 기름의 종류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희석제가 있고 건조제가 있어요. 자, 이 안료가 색깔을 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건 액체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가루, 분말가루 정도인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료, 이게 기름의 종류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건성유, 보일드유, 이런 거 없으면 피 맞아요. 자, 이런 게 없으면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상관없어요. 아,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석유, 휘발유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럼 뭐예요? 동식물성 기름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동식물성 기름. 자, 그다음에 희석제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나예요. 신나. 여러분 이걸 신나를 안 타면 붓질이 잘 안 돼. 그래서 자, 희석시키는 거죠. 농도를. 그러면 신나를 타면 뭐가 좋냐면 붓이나 롤러칠이 쉬워지는 거죠. 용이. 이렇게 붓이나 롤러칠이 쉽다 보니까 그만큼 작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작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희석제입니다. 신나를 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건조제는 뭐냐면 이걸 빨리 굳히는 거예요. 만약에 건조제가 얘기 없다면요, 얘는 기름 성분 때문에 항상 끈적끈적거리가 안 말라요. 자, 문제는 너무 많이 쓰면 뭐가 문제냐면 빨리 건조하겠죠. 근데 빨리 건조하면 뭐가 문제라고요? 무조건 도막에 균열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막에 균열이 발생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유성 페인트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특징입니다. 첫 번째, 얘는 광택이 있어요. 광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기름 성분 때문에 광택이 있어요. 두 번째, 얘는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알칼리에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알칼리에 약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콘크리트, 모르타르, 자, 시멘트 위에는 절대 칠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그 뜻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어디에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석고에는 가능하죠. 왜? 석고는 중성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얘는 자, 내구성 좋고요. 자, 내수성도 우수한 편이죠. 그래서 주로 실외, 실내 전부 다 가능한 페인트가 바로 유성 페인트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이 유성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많이 칠하면 목재라든지 또는 철, 요게 칠하죠. 자, 그런데 열 사용 근처에는 사용을 자제를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스레인지 주변에다가 유성 페인트 갖다 발라놓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볼록볼록볼록 일어나요. 기름 성분이 지금 열을 받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게 까맣게 타버려요. 수성 페인트는 그렇게 탈 일이 없지만 유성 페인트는 그래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열 사용금지는 안 쓰는 게 좋아라는 뜻이 바로 유성 페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 수성 페인트예요. 자, 물에 성분이 있는 페인트에서 수성 페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성 페인트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 첫 번째 수성 카세인 페인트. 이걸 다른 말로 수성 카제인 페인트라고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또 하나는 수성 에멀전 페인트가 있어요. 요 두 가지.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수성 페인트라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성 카세인 페인트. 그럼 얘는 성분이 뭐냐면 성분을 보면 안료, 색깔 내는 원료에다가 이걸 붙이는 교착제가 들어가요. 본드에다가 물을 타서 써요. 문제는 요 물 때문에 물을 타서 쓰니까 결론은 나중에 물에 씻겨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수성이 작아. 그래서 내수성이 작아서 절대 실외에는 사용을 금지하죠. 금지합니다. 그럼 어디만 써야 돼요? 반드시 실내에만 사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외에는 사용 금지해서 실내용 실내만 써야 돼요. 그러면 수성 에멀전인데 이 수성 에멀전은 안료에다가 교착제에다가 에멀전을 섞어요. 그런데 자꾸 에멀전을 하는데 에멀전이 뭐냐면 여러분 이 에멀전이 물과 기름을 혼합한 게 여러분 에멀전이에요. 그럼 이렇게 기름을 쓰다 보니까 혼합하다 보니까 이 기름 때문에 내수성이 커지는 거죠. 결론 내수성이 크다는 얘기는 어디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실외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실외용으로 사용해요. 결론 얘에 쓴다는 얘기는 실내부에도 쓸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진 게 여러분 수성 페인트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전부 다 요걸 쓰죠. 수성여도 결론 요 기름이 들어와서 안 지워져요. 여러분 옷에 묻어도. 과거에는 여러분 수성 페인트가 옷에 묻어도 지워졌죠. 이 페인트. 그렇지만 요즘은 다 요거까지 해서 여기다 조합까지 써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성 페인트여도 절대 옷에 묻어도 안 지워집니다. 그럼 예,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얘는 광택이 없어요. 두 번째, 좋은 점이 알칼리에 강합니다. 알칼리에 강하다는 얘기가 얘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위에 바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작업성이 좋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수성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좀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뭐냐면 241페이지 우리 페인트 중에 하나가 중간에 보면 바니쉬가 나와요. 바니쉬. 이 바니쉬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이 바니쉬는 흔히 우리가 종류를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유성 바니쉬가 있고 또 하나는 휘발성 바니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성 바니쉬, 휘발성 바니쉬가 있을 때 얘가요 건조가 느려요. 얘가 건조가 좀 빠른 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니스 했던 게 바로 요거 유성 바니쉬가 돼요. 니스. 그래서
이 유성 바니스 같은 경우는 주로 용도가 어디냐면 목재 가구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재 가구용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도 못 놔두죠. 결론 이 말 뜻이 실내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실내용. 아셨죠? 그 다음에 휘발성 발효는 건조가 빠른데 또 종류를 두 가지로 봐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는 레이크가 있고 또 하나는 락카가 있어요. 자, 락카를 락카 또는 락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셨죠? 자, 그러면 이 레이크는 주로 목재 가구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목재 가구용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실내용이에요. 아, 결론은요. 유성 바니쉬는 기본적으로 뭐 실내용이지만 그 휘발성 바니 중에서 레이크도 실내용이라는 얘기죠. 이 레이크를 쓰는 목적은요. 빨리 굳어서 쓰는 거예요. 빨리 발라서. 그 다음에 락카입니다. 자, 이 락카는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동차 페인트가 락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자동차 페인트 생각 좀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광택. 자, 광택 오래가죠? 그 다음에 내구성, 내수성, 내후성, 뭐 내약품성,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락카는 반드시 칠할 때 뭘로 칠해야 되면 반드시 뿜칠로 해야 돼요. 즉 스프레이 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뿜칠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너무나 빨리 굳어요. 그래서 이걸 소건성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락카는요 반드시 뿜칠로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 뿜칠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뿜칠에 관련된 얘기 좀 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교재 페이지 242페이지 보시면 도장공법에서 네 번째 뿜칠, 스프레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스프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자, 여기서 먼저 우리 상식을 좀 깨야 될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깡통에 스프레이통 있죠? 흔들어서 쓰는 스프레이통 있잖아요. 얘도 굉장히 빨리 굳어서 통에 넣고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얘를 칠하고 나면 이렇게 원형으로 뿌려지는데, 문제는 가해 주변은 얕고 가운데가 정말 좀 진하다 보니까 조금 칠하면 뭐예요? 눈물처럼 줄줄 흐르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눈물처럼 흐르면 절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 자체가 나쁜 거예요. 흐르는 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뿜칠 얘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자로 나와요. 스프레이가. 노즐이 일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좌우 상하로 움직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눈물 자국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스프레이 뿜칠은 반드시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일자 형태로 나오는 거. 그럼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 기본적인 얘기를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자, 이걸 제가 여기에다 칠할 거예요. 자, 이렇게 칠할 때 스프레이 건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뿌려져요. 이럴 때 여러분 얘 스프레이 폭은 얼마 정도가 좁냐면 약 300mm 정도가 스프레이 칠의 폭이 되는 거죠. 칠 폭은 300mm 정도. 그 다음에 스프레이 건과 이 칠할면과의 떨어질 거리는 약 300mm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이 건과 칠할면과는 직각으로 유지해서 좌우 상하로 연속적으로 옮기는 게 좋지만 이 압력은 보통 0.2에서
약 0.4 메가파스칼 정도의, 아니면 뉴턴 퍼 미리제곱미터 같은 단위가 되는 거죠. 메가파스칼이나 여러분 뉴턴 퍼 미리제곱미터나 같은 단위입니다. 정도의 압력으로 칠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다 칠했으면 일단은 또 겹치게끔 또 이렇게 칠해야 되는데, 이 겹치면 폭은 폭은 7폭에 3분의 1 정도 겹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5번에 보면 각해의 뿜도장 방향은 전회의 방향의 직각. 자, 또 이는 전회의 방향의 직각으로 자, 칠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건물이야. 자, 건물이면 제가 페인트를 칠합니다. 이렇게 칠해가. 자, 3분의 1 정도 겹칠하면서요. 겹쳐졌어요. 자, 그러면 얘도 자, 칠을 하는데, 그 다음에 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칠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여러분 잘 칠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해서 이것을 하래요. 그래서 얘는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아셨죠? 6번 매우의 뿜 도장은 붓도장과 동일한 정도의 두께, 그러니까 붓이 항상 기준이 됩니다. 두께라고 이외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즉 한 번에 두껍게 하면 안 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243페이지 도장공사시 주의사항 좀 보도록 할게요.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 희망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도씨 미만이거나 상대 습도가 85% 초과할 때, 눈, 비 올 때, 이럴 때는 절대 작업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5도씨 미만이거나 습도가 85% 자, 이상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도료의 배합 비율 및 희석제의 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자, 이 표현이 여러분 시험 문제 지문으로 한번 나왔었는데, 도료의, 페인트의 배합 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 비율. 자, 이렇게 페인트라든지 페인트의 비율을 맞추거나 희석되어 배합을 할 때는 정확히 사용해야 돼요. 정확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 뭘로 해야? 무게로 재는 거죠. 무게로. 이걸 그래서 뭐라고요? 질량비. 혹시 다른 말로 중량비라고 하지만 질량비나 중량비나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런 걸로 해줘야 돼. 그래서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맞는 거니까요. 자, 세 번째 건조 시간입니다. 자, 건조 시간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데, 건조 시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먼저 도장 초벌을 하죠. 자, 초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재벌을 할 거예요. 자, 이때의 여러분 기간인데, 건조 시간은 온도 약 20도씨, 온도 20도씨에서 습도는 75%를 기준해요. 자,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을 건조 시간이라 합니다. 건조 시간. 건조 시간에 정의를 나타내는 거죠. 다음 공정 공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초벌한 다음에 재벌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재벌한 다음에 정벌했을 때 그 기간을 우리가 그 시간을 건조 시간이라 얘기한다는 거죠. 자, 도장의 표준량은 평평하면 단위 면적의 도장 재료 양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이런 페인트를 칠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칠할 때 페인트가 들어가는 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꼭 이렇게 칠판처럼 평평한 면만 칠하는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데는 여러분 울퉁불퉁한 면도 칠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울퉁불퉁하면 페인트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는 그렇게 울퉁불퉁한 면이 표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너 표준을 구할 때는 이렇게 평평한 면에 들어가는 양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울퉁불퉁한 면은 더 추가를 더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도장의 표준량은 평평한 면의 단위 면적에 도장하는 도장 재료 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면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5번째. 어린이 활동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대표적인 게 여러분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어린이 공간에 사용되는 페인트의 도료는요, 이 성분이 제한을 둡니다. 자, 잘못해서는 여러분 어른보다 어린이들 쪽에서 어떤 뭐가 들어가면 아주 치명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도료는 중금속, 납카드뮴, 수은 및 육각크롬의 합이 질량 분율로 0.1%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중금속이 있습니다. 이 중금속은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확히 따져야 되니까 여러분 뭘로 쓴다고요? 질량비. 그래서 이 질량비로 따졌을 때 0.1% 이하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자, 스프레이 공기압은 0.1에서 0.4. 이건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요. 자, 통풍 건조시키지 말고 서서히 건조시키라고 나오죠. 7번에. 8번.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색깔을 만들 거예요. 자, 이 만들 때의 조색은 전문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을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료의 조색은 전문 회사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네가 만들면 안 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외차가 이렇게 초록색을 칠하려고 많은 깡통에서 페인트를 하나 사왔어요. 설마 이 정도면 다겠지 해서 이 색깔을 내려고 제가 뭐 초록색을 좀 더 섞어가지고 색깔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다가 이만큼 좀 모자랐어.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색깔을 이 색깔로 만들려면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절대 못 맞추죠.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요? 전문 회사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똑같이 나온다고. 사실 전문 회사가 나와도 상대적으로 여러분 조금 지나면 이 색깔이 바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쟤랑 또 달리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데 심지어 우리가 맞추겠냐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9번 롤러 도장. 여러분 롤러칠 아시죠? 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빨라요. 정말로 빨라요. 그것 때문에 롤러를 칠하는 거죠. 자,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해서 칠해야 된다. 칠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다음에 불투명한 도장일 때는 하도, 중도, 상도, 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댈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망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여기에서 표현이 잘 보실래요? 자, 과거에는 여러분 초벌, 재벌, 전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것은 요즘은 이제 미장에서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도장에서는 과거에는 초벌, 재벌, 정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요, 현재에서는 그 과정을 하도, 중도, 상도라는 표현으로 시방세서 내용을 바꿔버려요. 그렇지만 같은 개념입니다. 처음에 하는 거, 두 번에 하는 거, 세 번째, 맨 나중에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맨 밑에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초벌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의 도막, 맨 밑에 도막, 중간 도막, 맨 위에 도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벌, 재벌, 정벌이나 그 다음에 하도, 중도, 상도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도, 중도, 상도가 초벌, 재벌, 정벌, 과거 했던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결론 페인트를 칠할 때는 하도, 중도, 상도를 갖다가 같은 색으로 칠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몇 번 칠했는지 몰라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칠하라는 얘기죠. 나눠서, 아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색깔을 달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몇 번째 칠했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1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11번. 자, 도료는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잔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사용 전에 체에 걸러서 사용하면 원칙을 한다. 그래서 체에 걸러서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에 반드시 걸러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도장의 비율인데 여러분 칠면적 배수표 있죠? 이건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도장 공사에 대해서 모두 마치고 이제는 우리 246페이지 보면 제2절 적산 및 견적입니다. 제2절 적산 및 견적. 여러분 여기서 적산과 견적의 차이점을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적산. 여러분 적산은 뭐냐면 제가 벽돌을 쌓아요. 자, 그러면 벽돌이 얼마인지 매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몇 장이 들어가는지. 자, 또 모르타르도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도 또 모래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쌓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산이라는 것은 각 재료 양과 여러분 사람의 인력을 뭐라고 얘기해요? 품. 이 품을 구하는 일을 적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요 이 견적은 여러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에다가 여러분 단가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돈이 얼마나 원이 나와요. 여러분 적산은 돈 얘기를 안 하지만 견적은 반드시 돈 얘기를 하는 게 적산과 견적의 차이점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여러분 견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견적이 안 나와. 왜? 여러분 단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론 이윤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윤이 많이 붙이는 사람이 있고 적게 붙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나와요? 그래서 적산만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견적의 종류는 좀 보셔야 돼요. 종류인데 자,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계산이 있고 계산이 있어요. 이 계산은 계략적인 산수래요. 이건 정확한 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고 계산일 때 어떤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아셨죠? 계자, 여, 이를 써야 돼요. 아, 이를 쓰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명세 견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명세 견적입니다. 여러분 명세서 할 때 쓰는 게 바로 명세죠. 이게 여러분 항목별로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사비 구성이 나옵니다. 자, 공사비 구성 기본적으로 총공사비, 그 다음에 총공사비는 부가이윤, 그 다음에 총원가 있어요. 원가에는 또 일반관리비 또는 공사의 원가, 공사비. 그 다음에 공사의 원가는 직접 간접공사비 또는 직접공사비. 그 다음에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공사비 항목은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회계 시간에 어느 정도 좀 배우니까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적산의 순서가 나와 있죠. 적산의 순서에서 자, 우리 적산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 5번에 적산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실별, 바닥별, 벽, 천장 등의 부위별로 실시합니다. 첫 번째는 부위별로 하라요. 두 번째는 자, 시공 순서대로. 자, 기본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기초하죠. 그 다음에 이 지하층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닥 1층, 2층, 3층. 결론 그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시공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내부에서 외부로. 너 내부에서 시작됐으면 외부로 나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네 번째,
자, 큰 곳에서 작은 곳. 그러니까 양이 많은 것에서 적은 걸로 해야지 적은 것부터 뽑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적은 곳으로 갑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의 경우는 단위 세대에서 전체 세대로. 혹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 단위 세다. 기본적인 한 세대를 여러분 양을 만들면 100세대는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단위 세대에서 전체로 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평을 먼저 하고 수평에서 수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고층 건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요 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가로를 먼저 하다 보면 어차피 수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한 층 한 층 여러분 요 한 층을 구하면 빠른 요 위에 거는 어때요? 곱하기 뭐 5개 하면 전체 양이 나오죠. 나오니까 수평에서 수직으로 하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를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여섯 번째 수량이에요. 자, 되게 할 얘기들이 많아집니다. 굉장히.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정미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정미량은 말 뜻이 뭐냐면 도면에 의해서 산출된 양이 정미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그냥 도면에서 여러분 대부분 보면 항상 도면으로 해서 전부 다 수량을 파악을 다 해요. 실제 공사가 진행이 되려면 미리미리 그 양을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이걸 만들어진 걸 갖다가 그 양을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도면을 위해서는요, 항상 정밀하게 파악이 돼요. 근데 문제는 정밀항제로 물건을 사오거나 아니면 벽돌을 신청하거나 뭐 시멘트를 신청하면 나중에 모자랄 수 있어요. 왜? 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또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더 여분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 여분을 둔다는 표현이 두 번째 소요량 또는 할증량 뭐 반입량 뭐 필요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즉 요것들은 정미량에다가 어떤 각각의 재료, 각 재료 할증률이 있어요. 이 할증률을 더해서 더 사와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정미량입니다. 이 정미량에다가 어떤 재료 할증량을 어때 이만큼을 더 사와야 나중에 할 때 이만큼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모자라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더 추가가 됐다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해요? 요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지금 소요량, 할증량, 반입량, 필요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재 보면 이제 세 번째 각 재료 할증률이 나옵니다. 이 재료 할증률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할증률 여러분 1%는 레미콘, 유리, 레미콘, 2%는 도료 또는 위생기구, 3% 이형철근, 고장력 볼트, 타일,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벽돌 있죠. 그 다음에 내화 벽돌, 그 다음에 4% 시멘트 블록 또는 콘크리트 블록이라고도 하죠. 다섯 번째 원형 철근은 5%입니다. 자, 다음에 일반 볼트, 파이프,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이라고 하죠. 이건 전부 다 5%입니다. 7%는 대형 형광, H형광, I형광 전부 다 7%예요. 10% 단열재, 그 다음에 좀 돌판 또는 강판 이것들은 10%로 봐요. 아셨죠? 철판들은. 그래서 자, 이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